그렇죠. 월 500만 원, 200만 원의 차이가 나는 거고 그게 뭐 10년, 20년씩 쌓인다 그러면은 그 전에 판결하던 간병비의 금액하고 총액상으로 비교했을 때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너무 큰 차이가 나죠. 이렇게 직접적인 타격이 있다 보니까 버스 회사나 버스 기사들이 이 공제조합에서 돈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술을 마신 다음에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곳에서 이제 횡단을 시작한 거예요. 양쪽 어느 하나라도 이의 신청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결정이긴 합니다.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 화해 공고 결정을 무시하기가 어려운 것이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요즘은 이렇게 이제 우회전을 할 때 일시정지를 해야 되는, 특히 이제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더더욱 그래야 되고요. 어느 정도 운전자들 습관이 정립이 된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오거리에서 버스가 우회전을 하는데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을 하다가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합니다. 버스에 친 사람이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제 사고 직후에 바로 돌아가신 건 아니고 이제 식물 상태로 계시다가 한 100일 정도 사경을 헤매면서 식물 상태로 계시다가 그만 사망을 하고 맙니다. 사망하신 보행자 피해자분 사고 당시 20대 후반이었는데요. 사회초년생으로 받으시던 급여가 도시 일용노임보다는 적었기 때문에 일실소득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도시 일용노임을 적용했습니다. 20대 후반이니까 이제 기대 연명, 가동연한 따져보더라도 50년 가까이 남으셨던 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비용이 클 수밖에 없는 손해배상 사건이었습니다. 일단 알아두셔야 될 게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는 개호비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중환자실 자체가 항상 이제 의료 인력들이 상주하면서 24시간 돌봄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별도의 개호 인력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변호사님, 근데 이제 개호라는 용어가 워낙 어려우니까 그걸 좀 풀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개호라 그러면 흔히 이제 간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병 비용은 이제 간병인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죠. 그 외에 부수적으로 이제 간병을 하는 동안 들어가는 비용들도 있겠지만 일단 제일 큰 거는 간병 비용이라고 하면 간병인의 급여 이런 것이 되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었기 때문에 이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청구를 했고, 간병인의 급여도 도시일용노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1일 도시일용노임이 한 16만 9천 원 정도 되는데 17만 원 가까이 되네요. 이때 당시에는 한 10만 원 정도 수준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일실소득 관련해서는 이 도시일용노임에 20일간 일을 할 수 있다, 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급여를 책정을 하고 일실소득을 책정을 하고요. 예전에는 22일까지 인정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바뀐 거죠.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이제 일수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 간병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직장인처럼 근무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이제 간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을 모두 인정을 해주죠. 어쨌든 일수를 고려해서 하루에 몇 명의 간병인이 필요한가 이런 거를 계산을 해서 간병비가 이제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전에 일실소득도 그렇고 간병비도 그렇고 이 도시일용노임이 불과 이제 10년 새에 한 2배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제 하루의 비용이 2배가 되면 이게 22일에서 20일로 줄었다 하더라도 그 금액도 크고, 간병비는 더더욱 30일 내내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간병비가 이제 2인이 인정이 되면 그 금액이 정말 예전보다는 어마어마하게 크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원은 대체적으로 좀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사회 환경의 변화보다는 훨씬 더 이제 판결이 사회 환경에 맞춰지는 게 좀 속도가 늦거든요. 아시겠지만 이제 100세 시대인데 70세까지 가동연한이 인정된 것도 얼마 안 됐어요. 그것처럼 이제 간병비도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면서 도시 일용노임이 많이 올랐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예전에 인정했던 간병비에 비해서 훨씬 금액이 확 커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한 명이 인정되면 예전 같으면 300만 원 정도와 지금은 500만 원이 넘어가니까. 그렇죠. 월 500만 원, 200만 원의 차이가 나는 거고 그게 10년, 20년씩 쌓인다 그러면은 그 전에 판결하던 간병비의 금액하고 총액상으로 비교했을 때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너무 큰 차이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간병비를 예전처럼 하루에 2인 이렇게 인정을 해서 책정을 해주는 경우가
잘 없어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이제 개호에 필요한 인력이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되게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사실적으로 좀 바라보면 어떤 법적인 거 말고요. 식물 상태에서 100일을 계셨다고 하면 뭐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사실 2인이 아니라 하루 종일 24시간 뭐 잠자는 시간을 뭐 빼다 하더라도 최소 2인이 필요한데 이제 인정을 하기가 굉장히 이제 법원 입장에서 어렵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실 수익을 산정을 할 때는 이제 앞으로 받아야 될 돈을 지금 한꺼번에 받는 거기 때문에 호프만 계수를 적용을 해서 현가로 계산을 합니다. 뭐 이 계산 방식이야 뭐 이제 법원에서 해야 될 일인 거고요. 호프만이 뭔가요? 그러니까 호프만 계수라는 건 나중에 받아야 될 돈을 지금 받을 때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거예요. 예, 지금 받으면은 그 지금 받은 돈에 대해서 이자가 쌓일 거기 때문에 미래에 받을 돈보다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자를 되고, 공제하는 거군요. 이 계수는 240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별도로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20대 후반의 나이였기 때문에 가족연한을 계산했을 때 한 230 정도의 호프만 계수가 적용되는 그런 상황. 거의 뭐 이제 맥시멈에 가깝게 이제 측정이 된 거네요. 네, 그러니까 현가로 계산을 했을 때 굉장히 금액이 이제 체감상으로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실 수익과 그 다음에 중환자실을 나와서 한 100일간 식물인간 상태로 지냈던 기간에 대한 간병비 이런 것들을 다 합산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비용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지금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일실소득은 한 3억 6천 정도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기한개업이라고 해서 살아계신 동안 간병인 받았던 것을 이제 이인을 청구했는데, 이인을 당시 도시룡노임으로 이제 환산을 하면 약 한 4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뭐 보조구나 치료비, 자녀 치료비 뭐 이런 것들 이제 그 위자료까지 이제 기타 비용 합쳐가지고 총 한 이제 대략 5억 정도의 비용이 산정이 됐는데 이제 과실이 잡힌 거죠. 그러니까 이거 영상을 보시면 아니 이 사람이 뭘 잘못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건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분이 이제 술을 마신 다음에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곳에서 이제 횡단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과실이 한 10% 정도는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근데 참 이게 법감정이라는 건데, 이제 판사님이 물론 이제 판사님도 당연히 이제 심사 숙고하셔서 결정을 하셨겠지만,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니 술을 마시고 길을 건너다 사고 당했다고 과실이 잡히는 건가? 이렇게 좀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판결에 경위 사실을 언급하면서 약간의 사족으로 붙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좀 불필요하게.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에서 횡단을 시작했다. 요게 이제 아무래도 과실의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건널 때 보통 이제 횡단보도를 그냥 건너지 않고 미리 차도부터 달려와서 건너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시잖아요. 그러다가 사고를 당하면 과실이 분명히 잡힌다. 이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다.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제 공제조합이잖아요. 버스와 사고가 나면 버스 공제조합과 이제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공제조합이 협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쵸. 그 이유는 이제 공제조합 같은 경우에는 버스 회사라던가 아니면 버스 기사라던가 이런 분들한테 공제조합비를 받아서 그걸 기금으로 해서 운용을 하는 조합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직접적으로 이분들의, 그러니까 버스 회사에 타격이 와요. 버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한번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고로 인해서 발생된 비용, 공제조합에서 나간 비용에 따라서 그 다음 달부터 내야 되는 공제조합비가 바로 올라갑니다. 네, 조합비가. 이렇게 직접적인 타격이 있다 보니까 버스 회사나 버스 기사들이 이 공제조합에서 돈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일반 다른 보험사들하고는 이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타이트한 거죠. 네, 그래서 공제조합의 담당자들은 그런 원성을 들으면서 굳이 협상을 하고 싶어 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은 뭐 화해 공고나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판결까지 가는. 차라리 그냥 소송을 제기해라. 네. 그렇게 해서 판단을 받아보자. 담당자 입장에서는 판결을 받아서 했다고 해야 그래야 자기가 무슨 뭐 원망을 듣거나 뭐 면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합의를 보려고 하는 의사가 적극적이지가 않는 거죠. 이거는 뭐 정론은 아니고 뭐 사파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일반 보험사는 이런 미결 사건이 있어서 소송을 가지 않고
당사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면 일종의 이제 성과라고 해서 금융 편제에 도움이 돼서 추후에 이제 급여가 올라가거나 승진에 도움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공제조합은 직원분들이 이제 그런 인센티브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공무원 개념으로 봐서 더더욱 좀 근로 의욕이, 그런 어떤 협상에 대한 근로 의욕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말이 있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요.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공제조합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오히려 판결을 받는 게 협상을 해서 주고받던 그 금액보다 더 높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책임을 질 필요 없으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되게 힘든 부분 중에 하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죠. 공제조합이 대상되는 그 차량 유형이 뭐가 있죠? 지금 이 경우는 버스고. 네, 뭐 택시도 있고요. 택시, 화물차 공제조합. 화물차. 네, 그런 조합들이 있죠. 건설기계 같은 네, 것들. 네. 재판부에서 이 사건에 대한 이제 판결을 내릴 때 화해 권고 결정을 했는데요. 그러면 화해 권고 결정 어떻게 났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화해 권고 결정이라는 건 결국 그 재판부에서 적정한 수준의 금액으로 이제 판결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화해를 하라고 내려주는 결정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 양쪽 어느 하나라도 이의 신청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결정이긴 합니다.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 화해 권고 결정을 무시하기가 어려운 것이, 상당히 사건에 대한 증거, 공방 이런 게 이루어진 다음에 판사가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에 판결과 거의 비슷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까지 가는 것이 오히려 좀 불리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화해 권고 어느 정도 결정을 이제 무시하기는 판사님이 어렵고요. 결정한 사항을 말씀하신 건데, 그걸 이해할 분들, 판결 가서 판사님이 그 판단을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제 그런 의미네요.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판사님이 그 화해 권고 결정하는 이유를 되게 상세하게 적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사건도 좀 그런 케이스인데요. 한번 읽어드리면요. 그 밖에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다라고 하면서, 망인이 사고 당시 야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가 일어난 점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 과실상계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사지마비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는데, 중환자실 이후 망인의 생전 몸 상태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개요를 필요로 하였다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해서 1일 8시간 기준으로 개요비를 산정을 하고 과실상계는 약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화해 권고 결정문에 포함을 시켜주는 거고요. 이런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 판결로 간다고 했을 때 판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미리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도 더 걸리고 또 이거보다 더 나쁘게 나올 가능성도 있고 하니 양 당사자 쪽에서는 이제 심사숙고해서 이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던 거죠. 그래서 총 손해배상액이 4억 6천, 과실 10%가 적용돼서 이제 원래대로라면 5억이 좀 넘는 금액인데 과실이 적용돼서 한 4억 6천 정도로 결론이 났죠. 마지막으로 버스 운전기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이 됐을 텐데요. 피해자 유족들과 5천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형사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구속은 피했지만, 요즘은 버스 기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대형 사고를 일으키면 이제 근무한 데 있어서 지장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내부 징계가 따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뭐 피해 금액이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는 뭐 그 징계의 수준이 더 운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정도까지 갈 수도 있고, 또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벌점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상으로 봤을 때 사망사고는 1인당 90점. 90점의 벌점이 부과되고요. 그리고 과실이 인정된다고 했을 때 뭐 전방주시 태만이라던가 이런 이제 운전상의 어떤 부주의, 이거에 대해서 또 벌점이 붙습니다. 그리고 한 해에 받는 벌점이 40점을 초과하게 되면, 그러면 그 해당 점수만큼의 면허가 정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버스로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4, 50일 면허 정지가 된다고 했을 때는 실제로 그만큼 일을 못하게 되네요. 일을 못하게 되기도 하고, 버스 회사에서 고용을 장담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의를 해서 운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본모법인 LKS 이기루 변호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